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일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4월 7일 두산중공업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아래 꼬리를 딱 바로 올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4월 6일하고 오늘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장기 이평선에서 그래도 이탈하진 않았는데 공매도도 증가되고 불확실성이 좀 강해지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일단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커졌다 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살짝 눌림목을 보여줬었고 여기서 아래꼬리 매수세는 확인이 됐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돌파를 못했던 거는 좀 아쉽지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이 완전히 소멸이 된 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 그냥 실망을 굳이 그렇게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좋진 않았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어요. 하락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던 상황들이다 보니까 굳이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다라고, 상승하는 종목이 별로 없었잖아요. 외국인들 기간 지금 사실 수급을 좀 기대는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전에 이 방에서 여기서 이 방에서 코스피에 대한 저점과 고점을 좀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린 적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 2750포인트 상단, 2780포인트 높으면 그 정도로 좀 보긴 했었는데, 말씀을 드렸고, 약간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것들이 최근에 살짝 시장이 지지 반등을 좀 받으면서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번에 좀 이 패드에서의 매파적인 발언들, 여러 가지들 좀 무시를 하고 올라가고 있다가 이번에 한 번에 또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던 것들이 있죠. 이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다,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보다, 패드에서 강해진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 상하이 봉쇄 그런 것들도 있고, 패드에서는 50바벨포인트를 이번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면서, 약간 지금 그래요. 살짝 좀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단장기 금리차도 역전이 좀 된 상황에서 2, 3년 뒤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하고 상하이 그 봉쇄까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하이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약간 공급망 우려가 커져가지고 외국인 매물까지 다수 출회가 된 상황들이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파적인 발언들, 이번에 한 5월쯤 의사록의 발표를 좀 보면, 이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이제 곧 있으면 발표를 할 건데, 50바벨포인트를 올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더군다나 좀 개선된 건 없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상하이까지 봉쇄를 했고, 약간 이렇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 단장기 금리차까지 역전되고,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 의한 부분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 장기 이평선을 완전히 좀 이탈한 건 아니에요. 장기 이평선을 제가 의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에코프로 BM도 오늘 좀 올려드렸는데,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보이면 장기 이평선들을 계속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되돌렸단 말이죠. 되돌렸어요. 6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장기 이평선하고 이 이평선들, 60일, 20일 장기 이평선하고 이렇게 좀 밀집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조정을 좀 받으면서 장기 이평선을 어찌됐든 간에 계속 버텨주면서 돌파하는 모습들, 얘도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기도 했었고, 그 과정 중에서 공매도도 늘어났고, 이 수급도 외국인 매수매도 반복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장기적인 방향성은 결정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공매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수급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뭐 물론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 지지 구간들을 좀 버텨주면서 이런 식으로 버텨주면서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이 장기 이평선들을 버텨주면서 이 지지 구간들 버텨주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를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장기 이평선들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실망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들이 아닐까. 대신 이제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급도 기대를 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기간은 오늘 좀 들어와줬어요. 연기금하고도 좀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수는 있겠구나. 그거는 이제 그때 장기 평선을 이탈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는 거고. 자, 4월 6일 공매도 폭탄. 공매도가 좀 증가가 돼서 이게 단기 공매도냐 장기적인 영향이냐. 일단 공매도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되게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너무 주가가 올라간 상태였으면 단기적으로도 공매도가 꾸준히 증가가 되긴 하겠지만은, 공매도도 어떻게 보면 좀 단기가 주로 단기가 유지합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부터도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공매도가 엄청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주가가 좀 올라왔었던 것들이 좀 있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에서 좀 눌렀던 것들이 있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크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경계는 좀 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14일에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14일에 4월 의무 보유 등록 해제된다. 의무 보유 물량들이 해제가 된다. 여기서 두산중공업이 가장 물량이 많습니다. 뭐 여기 주식 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하도록 한다. 근데 두산이 뭐 이걸 좀 정리를 할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좀 이 의무 보유 예수 물량이 풀리면 그걸 또 두산중공업이 보유 예수 물량들이 풀려가지고 시장에 매도를 나온다,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주체들은 많습니다. 기간이 좀 받아가지면 좋고 연기금도 좀 적극적으로 받아가지면 좋은 것들이고, 그때 변동성은 조금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장기적인 부분들이냐 장기적인 요인들이다, 그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툭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 체코 신규 원전, 이게 만약에 신규 원전 수주를 받는다? 어찌됐든 간에 기대감으로 간에 공매도 그냥 씹어 먹을 수 있고 물량 그냥 씹어 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 여부들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보유예수 물량이고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팀코리아 각사 대표들이 참여해서 입찰 개시에 따른 수주 경쟁력 확보 방안, 수주 전략들을 논의를 했다.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건설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원전 기자재들을 납품을 해주고 원전 건설을 해주고 수소하고의 시너지, 그리고 SMR 이런 것들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애들은 이제 설계, 운용 이런 쪽이니까 두산중공업이 그만큼 수주 금액은 가장 큰 상황들이다. 체코 두코바니 신력의 1200메가와트 이하급 가압 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3기의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 중이다.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우선 협상자가 2024년도까지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입찰 제안을 했다, 입찰 의향서를 제출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나와주겠죠. 나와주면은 또 주가의 기대감으로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잠깐 단기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고리 2호기에 이어가지고 10기가 대기되어 있다. 10기가 원전 수명 연장에 놀라운 파급 효과다. 글쎄요, 더 추가적으로 증설은 하는 건 어렵겠죠. 하여튼 뭐 탈원전에서 이런 거에서 백지화를 공략을 했기 때문에 원전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요. 여기에서 뭐 이전과는 좀 다르게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이거는 좀 정리를 이전까지도 계속 해드렸으니까
자, 가스터빈.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가스터빈, 수소터빈 기술의 모태가 되는 거다. 결국엔 이제 수소터빈으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들인데, 가스터빈 기술이 수소터빈 기술의 모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황들이고, 가스터빈 설치 착수를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25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용량이다. 가스터빈의 15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5번째 국가가 된다. 이건 뭐 큰 의미가 있죠.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수소터빈과 가스터빈인데 지금은 수소터빈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수소터빈 상용화를 추진을 한다. 서부발전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 야, 이거 엄청 대단한 거죠. 회전 모습. 와, 이걸 직접 보고 싶긴 한데,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되는 가스터빈이 발전 현장에서 가동되는 최초의 국산 가스터빈이 된다. 수소 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한국 지역 난방공사라든가 두산중공업과 수소터빈 열병합 기술을 개발하는데 협약지도 거쳤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향성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원자력 산업에 추진단을 출범을 시킨다. 이전에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산업이 위축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추진단을 또 한다라고 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원자력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원전 산업이 다시 살아나겠구나 라는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뭐 그건 일단 봐야 되는 것들이지만 중공업 떼고 신성장 동력으로 콕 집은 것은 뭐 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풍력, 수소, 가스터빈, 해상 풍력, 뭐 SMR 되겠죠. 석탄 화력 발전 산업이 대내외적 환경 악화 규제에 위축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신사업을 확대해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들을 보인다. 이 가스터빈이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유동성 위기로 그동안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채권 관리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받았던 상황들이지만은 이제는 신용 등급도 안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올려 잡았고 BBB 마이너스에서 BBB로 상향 수준됐다. 안정적. 이렇게 재무도 많이 개선이 됐고 차세대 원전 산업 SMR이죠. 친원전 정책으로 수익을 확대할 가능성들도 더욱 커진 상태다. SMR 기기 시적 설비를 공급해 올해 실질적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 실질적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뉴스케일 파워를 거친 그런 기자재 납품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겠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자, 지난해 수주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7조, 올해도 8조 수주 목표를 세웠다. 당장 올해 실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풍력 부분은 지난해에도 꾸준한 수주 성과들을 성장세를 보인 만큼 가스터빈은 내년 그리고 올해 수주가 들어오는 SMR 이런 것들을 다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 매출로 사실 올해 드라마틱하게 이제 개선이 될 것들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이후에 개선이 되는 것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올 2022년도 소폭 개선이 되고 2024년도까지 꾸준하게 2024년도에는 엄청난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소폭 이렇게 증가되는 것들로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EPS도 주식수가 좀 증가가 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죠.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좀 개선을 시키느냐 이게 좀 이제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올해 2021년에 반영이 됐던 것 채권단 졸업이라든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것들은 이미 이제 반영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뭔가 좀 다이나믹한 것들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2024년도 장기적인 성장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반영이 가능한 상황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걸을 건 걷어내시고, 흡수할 거면 흡수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내용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